두 번째는 오늘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어휘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확인하는 형태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우선 솟아난 핵심에서 고유어와 외래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고유어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쭉 써오던 순수한 우리말을 뭐라고 하냐면 고유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래어라는 건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말들을 이야기하는데 유입된 말인데 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한자어예요. 한자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유입된 외래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말처럼 해서 쓰는 거라서 한자어는 외래어와 구분되는 게 일반적으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상 같은 경우에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인데 지역방언은 뭐라고 나있냐면 지리적으로 분화돼서 사용하는 말을 지역방언이라고 하고 사회방언은 다른 말로 고치면 계층방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층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써 어떤 계층이냐면 세대나 성별 혹은 사회 집단,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사회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문을 갖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본문을 보면 어휘 체계와 양상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페이지 43페이지. 자, 우리말은 과연 몇 개로 되는 단어가 있을까요? 보통 50만 개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말의 단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성격을 지닌 단어를 묶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단어의 집합을 어휘라고 합니다. 어휘.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휘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 국어의 어휘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어 어휘를 표준하는 대표적인 어종이라는 건 말의 여기서는 어휘의 종류로 갑시다. 어휘의 종류.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죠. 자, 이 어종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국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고유어는 고유어가 나와 있죠. 고유어는 아까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옛날부터 써오던 순 우리말을 뭐라고 한다? 고유어라고 한다. 이게 여러분들 밑줄 쳐놓고 따라서 고유어는 우리 민족이 지닌 뭐와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우리말의 장점이죠. 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달에 용이하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자주 쓰다 보기 때문에 되게 하나의 단어가 지닌 의미의 폭이 넓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국어, 즉 고유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어라고 했죠. 한자어는 재밌는 게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한자어는 중국에서 들어온 말 외에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후 우리말에 유입된 말 또 혹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다 한자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한자어는 고유에 비해서 되게 뭐하다? 추상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지. 왜냐하면 한자어 자체가 의미 중심으로 전달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어는 의미보다는 전문화되고 분화되어 있다. 의미가 보다 전문화되고 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고유어보다는 의미를 좀 더 세분화시킨다라는 게 한자어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자어가 많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한자어와 기반한다는 점에서 한자어는 우리말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이는 우리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는 뭘로 봐야 된다? 우리말로 봐야 된다. 한자어는 고대 시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쭉 했었고 또 문화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즉 한자어는 문자로는 한자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국어의 의문체계에 따라서 우리 고유의 발음으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귀화되어 있는 우리말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세 번째입니다. 외래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래어는 외국과 문화 정치 교류에 의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 중요한 건 동화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선생님이 외래어와 외국어의 이렇게 갑시다. 외국어의 구별 이렇게 본다면 둘 다 공통점은 뭘로 적을 수 있냐면 공통점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 이 공통점인데 차이점으로 본다면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우리말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말로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단어가 외래어로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완전히 사용됐기 때문에 굳이 우리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프렌드나 자, 프렌드가 있겠죠. 프렌드 같은 경우는 우리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친구, 미팅 이런 거 뭐야? 만남.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하는 방법은 대체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외래어가 급속도로 유입된 것은 서양 문화, 일본을 접촉해서 개화기 이후부터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 외래어라고 하면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어 계통과 일본어를 통해서 들어온 말들, 특히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은 우리말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외래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래어는 다른 문명과 접촉해서 필연적으로 유입되는 거지만 외래어의 지나친 사용, 여기 외래어의 지나친 사용은 우리 문화의 자긍심에 손상하고 우리말의 위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세라고 볼 수가 있고 요즘 우리 사회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잘못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휘의 양상을 보면 어휘는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어휘의 다양한 양상을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일지라도 지역이나 집단,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 밑줄 칠까요?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다르게 사용됩니다. 문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전자 첫 번째 건 어휘의 변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를 뭐라고 한다? 어휘의 변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후자를 어휘의 평창 현상이라고 하는데 변이 현상이라는 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다 정리하게 되면 선생님 이따 써줘 볼까요? 자, 어휘의 변이 현상은 동일한 어휘가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것. 이걸 어휘의 변이 현상이라고 하고 어휘의 평창 현상이라고 본다면 문명의 발달로 새로운 어휘가 뭐하는가 나타나게 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어휘의 양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역방언과 우리 수업에서 좀 오늘 좀 중심으로 할 게 이거와 사회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개. 자, 그 다음 이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는 게 이 수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언어 내에서 사용되는 자, 지역 또는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방언 말고 방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상반되는 개념으로 표준어라고 하는데 표준어는 방언의 일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표준어의 규정을 보게 되면 규정을 정리할까요? 표준어의 규정은 이렇게 했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그러니까 표준도 일종의 서울 방언, 지역적으로 본다면 서울 방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언,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묶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계층적으로 나눠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시대적으로 나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쓴다라는 건 계층적 방언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얘는 시대적인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 얘는 뭘로? 지역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표준어도 하나의 방언인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언을 하나를 뽑아서 우리는 표준어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표준어는 방언 중에서는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 지리적 요인에서 나눠지는 걸 지역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에서 나눠진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방언을 다른 말로 고치면 계층방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동일한 것들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은 조각지라고 하고 한 사람은 깍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동일한 형태가 달라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여기 있네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들 뭐 이야기했으면 이거 이야기했지. 어휘의 변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같은 언어라도 지역적으로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단어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각 지역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적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언을 지역방언이다
라고 하면서 조각지와 깍대기가 대표적인 지역방언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의 지역방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데 왜 나눠지느냐? 그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못 되기 때문에 격리되다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분리 플러스 단절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겠죠. 자, 자연스럽게 의문과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에서도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지역방언은 지역 생활에 따라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문화 이런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 여기 밑줄쳐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방언을 사용한다면 뭐가 있어요? 친밀감과 뭘 줄 수가 있다. 정서적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감을 넓히고 감정의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가끔씩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면 어때? 모를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바로 뭐냐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 지역방언은 지역 사람들끼리는 친밀감이라든지 감정의 다양한 표현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게 생기는 이유는 오랫동안에 격리되어서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방언입니다. 사회방언 선생님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계층방언, 계층방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현대 우리의 사회방언은 지역방언처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봐봐. 세대나 성별, 사회 집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어휘체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얘가 쭉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의 제자가 대화 상황을 살펴보니 선생님은 학생의 어머니를 자당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자어 계층의 호칭은 주로 어디서? 노년층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방언에 얘가 볼 수 있어요. 이외에도 노년층에 사용하는 중의, 적삼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모르겠죠? 여러분 노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청년층과는 잘 쓰지 않는다. 대신에 청년들은 컴플렉스라든지 스트레스, 질감 이런 말들을 잘 쓰는데 문제는 노년층은 또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사회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한편 성별에 따라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남자 봅시다. 청자가 손위의 남자고 손이 여자일 경우에 화자가 남자에는 이들을 각각 형, 누나라고 부르는 데 비해 화자가 여자라면 같은 사람을 각각 오빠, 언니라고 부른다. 이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성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방언이죠. 자,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의 차이는 신분제적 사이였던 전통사회에서 나타났지만 현대사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 차이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주로 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느냐 요거죠. 은어나 속어나 전문어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말은 어디에서 쓰는 말이래? 청과물 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는 말이래. 왜? 여러분들은 청과물 시장의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어렵단 말이야. 우리가 모르고 어떤 집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은근히 아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청과물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쓰는 은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은어를 통해서는 특정 집단 구성들끼리 은근하게 비밀로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전달하는 칭의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 채삼꾼들이 쓰는 것. 채삼꾼들은 삼을 캐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산삼을 심이라고 한다든지 산돼지를 도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일 파티를 생일 잔치네. 생일 잔치를 생파. 안타깝다라 안습.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다 열공.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학생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어는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속어와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통속적이다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속어는 은폐성이 없으며 단순히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자유롭게 대화를 할 때 사용되는 점에서 은어와 차이다. 이게 속어와 은어의 차이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어는 특정 계층 사람들만 묶어놓는 거라면 속어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속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점잖은 장소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요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 여러분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이 단어는 주로 누가 쓰는 거야? 의사들이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 밑줄 친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직업상 전문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럼 왜 이런 전문어를 쓰느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의학용어를 쉽게 풀자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 전문어를 사용한다. 특정한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문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전문어는 또한 일정 부분 일반 사람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어와 은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던 거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냐. 금기어, 완곡어, 관형어, 속담, 새말, 유행어 요거죠. 금기어는 금기라는 건 뭐 하는가? 막는 거지. 사용을 막는 건데 죽음, 질병, 배설, 범죄와 같이 연상되면서 입 밖에 내기 꺼려하는 말들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자, 여기 있네. 말들. 이까지가 금기어야. 이에 반해서 이러한 말들을 대신해서 불쾌감을 덜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완곡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금기어는 완곡어랑 같이 연계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관용어는 관용어죠. 관용어는 뭐라고 나있냐? 미역국을 먹었다. 무슨 뜻이죠? 시험에 망쳤다. 이런 뜻이 되겠지. 둘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미역국을 먹었다라는 건 진짜 미역국을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에 미끄러졌다. 이런 뜻으로서 쓰이는 거니까 이런 걸 관용어라고 합니다. 속담은 관용어와 비슷하지만 되게 완결된 문장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새말입니다.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간에 새롭게 말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문명이나 이런 기기의 창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유행어. 그때그때마다 유행해서 쓰는 말들이 새말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과 유행어는 뭐에 사회변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상을 잘 뭐한다? 반영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휘들은 그 특성이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뭐한다?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교양 있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담화 상황에 대화 상황에서 맞게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그래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